자, 8월 11일 날 액면가액 2억 원이 사채 중 액면가액 1억 2천만 원을 1억 1,800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 상환하였다. 원장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에 반영하며 당사는 해당 사채 이외에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 인지되시나요? 짧게 말하면 사채 조기 상환이죠. 조기 상환이죠. 자, 그럼 우리 사채라는 건 우리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대량의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빌려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그럼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만기씩 갚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장부에 기록해서 재무회계 원리에 맞춰 기록하는 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얼마를 갚아야 된다라고 꼭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에 액면가를 써두는 거예요. 실제 발행가는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발행가는 그 금액이 아닌데도 그 금액을 쓰는 이유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나중에 이 금액 갚아야 된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를 쓰라고 하는 건데 내 갚아야 될 빚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2억 원짜리를 과거에 발행을 했을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액면가 1억 2천만 원 그럼 몇 퍼센트를 갚죠? 60%를 갚죠. 그럼 60% 갚는데 1억 2천 갚는데 액면가 1억 2천 갚는데 1억 1,800만 원 줬대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럼 몰라야 정상이죠, 아직. 그죠? 왜 모르죠? 사채를 그렇죠. 얼마를 발행했는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줄에 보면 당사는 해당 사채 이외에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다라고 적혀 있죠.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럼 장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얘 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학계단에 있는 표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했나요? 자, 그럼 얼마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발행을 할 때 올해 발행을 한 것 같아요. 발행하면 이제 발행할 때 대변에 사채는 2억이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적어놨는데도 이제 글자도 눈에 안 보여요. 875. 자, 이 금액이 적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때 만약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면 1억 9,500 자, 이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이때 사채 발행 금액은 발행 재비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대로라면 발행 금액이 얼마죠? 숫자 좀 지저분하죠. 우리 천 단위까지 하면 1억 9천 이거죠. 그럼 사채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이거죠. 얘 성격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사실 얘 뺀 금액을 해야 되는데 뺀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서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액면 금액 60%를 갚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건 이론 문제 푸는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론의 사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세무일금은 기출 문제 보시면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인데 이 금액에 지금 60%를 갚는 거예요. 액면 금액의 60% 갚는다는 건 장부가 이거의 60%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의 60%면은 금액이 1억 1,740만 5,675원인 거예요. 이 금액. 지금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의 60%를 하면 이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갚는데 1억 1,8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겠죠? 그럼 사채 상환 손실도 얼마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윤회선 상환 손실 물어보면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뭐 CTA 공부나 CPA 공부하신 분 있을 건데 전부 다 장부 금액으로 가요. 걔네들은 전표 끊을 필요 없거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액면가 갚였는데 안 알려주고 사채 계산하는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장부 금액으로 달려요. 저도 어릴 때 장부 금액으로 하다가 전표 발행할 때 처음에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 문제 풀기는 훨씬 쉽죠.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푸시고 결과는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이 분개가 될 건데 우리는 전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8월 11일 날 얘를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일단 이 금액을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데 60%를 상환을 해요. 그럼 차변에 사채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는 만큼 쓰면 그럼 지금 우리 이 금액을 상환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반대쪽으로 똑같이 60%를 지워줘야 되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금액이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그 금액의 60%는 259만 4,325원이 될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의 60%. 액면가 상환하는 액면가의 비율만큼 사채 차감 계정이나 혹은 가산 계정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그 비율만큼 똑같이 조기 상환하면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환하는 사채 장부 금액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줬는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써주게 될 거고 그러면 사실 1억 1,800과 이 금액의 차이랑 얘 둘이 뺀 차이랑 차변이 똑같아요. 그럼 이만큼 사채 상환 손실이다라고 쓸 거고 금액은 59만 4,325원.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지금 조기 상환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만기 상환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만기 상환했다면 그래서 만기 상환하면 그냥 사채 2억 줄이고 2억 줄 거예요. 할인 발행 차금 있나요? 없죠. 만기 되면 얘는 전부 다 상각해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 상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문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이 문제거리가 되죠. 그래서 조기 상환을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자, 제가 어제 깜빡하고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계산기 있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집에 숨어있는 계산기 찾아오든지 아니면 시험 때 컴퓨터 계산기로 쓸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컴퓨터 계산기 쓰려고 마음먹은 계산기 컴퓨터 열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전부 다 같이 다 따라서 계산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계산기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눈으로 보다가 직접 막상 내가 치려고 그러면 잘 안 쳐져요. 그리고 안 맞기 때문에 계산할 때 계속 같이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숫자로 계산할 거예요. 막 숫자 지문한 몇 억끼리 막 더했다가 갑자기 또 몇 천만 원을 같이 나눴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암산 가능하신 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숫자가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 가지고 이제 손도 좀 숙달되셔야 되니까. 근데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는 계산기 많이 안 써요.
그런데 회계하고 법인세법에서 계산기를 쓰니까 본인이 시험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겠다 생각한 방식으로 계속 연습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평소에 컴퓨터로 계산기 하다가 시험 때 계산기 가져오시는 분들 있죠. 근데 뒤에 감독관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보여요. 왜냐하면 계산기 두드리다가 다시 컴퓨터 계산기 두드려가 두 개를 계속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시험 때 뭐 하고 있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계산기를 연습 안 했는데 가져온 거죠. 제 계산기를 누가 한 번은 제 계산기를 우리 학원에 시험 보니까 누가 가지고 갔어요. 정말 슬펐어요. 예?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전 단순한 사람이라서 같은 계산기를 세 개를 사서 여기 그리고 회사 그리고 또 딴 사무실을 세 군데 두는데 그 중에 제일 안 가는 곳에 계산기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시험 때 누가 필요했나 봐. 그래서 가져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 뒤에는 제 명함이 붙어 있었는데 창피할 텐데. 그래서 지금 명함 안 붙어 있는 다른 사무실은 창피해서 그럼 못 붙이거든. 학원에서는 창피할 게 없기 때문에 붙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 좋은 거 아니에요. 구형이에요. 지금 사신 분들 다 신형 들고 있잖아. 그죠? 제 건 오래된 건데. 자, 이제 우리 8월 18일 문제를 봅시다. 자,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싱가포르 보스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4,000달러를 상환하였다. 자, 이제 외화를 상환하거나 회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건 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얼마라고 적혀 있었는지를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친절하게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 알려주고 장부 금액이 1,53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차입금이면 부채였는데 상환하는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1,530만 원 거래처 보스사 이렇게 써서 금자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쓰고 다음 이 돈을 현금으로 상환했어요.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환율로 계산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14,000달러인데 달러당 1,020원이면 1,428만 원. 자, 그럼 차이나는 돈이 102만 원인데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부채보다 작은 돈 주고 상환했죠. 그래서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20일 날 자, 회사는 신주 만주를 한 주당 5,2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장 조회 후 처리할 것. 자, 일단 우리는 액면가 5,000원짜리 만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이 되게 될 거고, 자, 차변에 우리는 발행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전액을 다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는데 5,200원에 발행했네요. 그럼 5,200만 원이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금을 받은 줄 알았는데 20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주식 발행 비용이 450만 원이 들었죠. 그러면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4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얘는 주식 발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250만 원 손해 봤죠. 그럼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가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본 우선상계. 그럼 하면 우리가 1번 문제를 입력했다면 3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있을 거예요. 안 했으면 아예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250보다는 많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만 원이 되겠죠.
우리 컴퓨터는 입력 안 해봐도 되겠죠. 뭐 입력하는 거는 다들 잘하실 것 같으니까. 자, 320페이지로 가서 12번 8월 27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 1,350만 원 중 생산직 해당분은 850만 원. 이걸 대구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그럼 8월 27일 날 대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1,350만 원이. 그리고 확정기여형이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계정 과목인데 생산직하고 사무직이 나눠져 있나 봐요. 그럼 생산직계 850만 원이고 그리고 사무직 거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건 혹시나 해서 혹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책 몇 권, 한 권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책도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니, 저 서랍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아니, 앞 시간에 뭐 정리한다고 열었더니 아래 책이 있더라고. 뭔 책이지? 하고 봤더니 이 책이더라고. 그래서 또 풀었던 문제를 깨끗한 걸로 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말씀하시면 제가 책 드릴게요. 자, 이제 8월 30일 날 신제품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사채 발행일은 2020년 8월 30일, 액면가액은 1,000만 원. 표시이자율이 액면이자율 같은 말이죠. 얘가 6%고 이자 지급은 매년 8월 30일, 만기는 2023년 8월 30일.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8%였으며 8%의 3년 연금현가계수는 2.577이고 8%의 3년 현가계수는 0.79383이며 사채 현재 시장가치는 9.484560이다. 94,000 시장가치는 948만 4,560원이다. 자,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엄청 친절한 거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할게요. 사채 발행 가격은 발행 시점의 사채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현재 가치 알려줬으니까 얘는 답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애죠.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안 알려줘요. 그럼 안 알려주면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해 줬잖아요. 현가계수하고 연금현가계수 줬죠. 그럼 우리 현가계수가 뭐죠? 현가계수. 현가계수라는 건 얘는 미래 1원의 현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가계수는 미래 1원의 현재 가치를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는 매년 1원씩 지급할 경우 총액의 현재 가치예요. 3년이면 3원의 현재 가치, 5년이면 5원의 현재 가치, 매년 1원씩 지급할 때 전체의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연금 현가계수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3년 동안 봤을 때 X1년도, X2년도, X3년도 있으면 현가계수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현재 시점이라고 봤을 때 3년 뒤 1원에 대한 예, 현재 가치. 그럼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8%일 때에 0.938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넣어두면 이자율이 8%일 때 1년, 2년, 3년 지나면 1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리가 붙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금 현가 계수는 매년 1원씩 1원 주고 1원 주고 1원 주고 총 3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원의 현재 가치, 2년 뒤 1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1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 총 3원을 지급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얘를 이 3원을 전부 다 지급하는 시점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현재 가치로 모으게 되면 그 금액이 2.5771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의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8%라면 1년 뒤에 1원 줄 수 있고 2년 뒤에 1원 줄 수 있고 3년 뒤에 1원 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연금 현가계수하고 현가계수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 가지고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할 건데, 자, 지금 이 사채는 이런 이야기죠. 3년 뒤에 1,000만 원 갚을게.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3년 뒤에 갚을 거에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자를 60만 원씩 이자 줄게 매년,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럼 60만 원 이자는 근데 1년 뒤에 60만 원, 2년 뒤에 60만 원, 3년 뒤에 60만 원 줄 거잖아. 그럼 그 금액들의 총, 그럼 우리는 368 180만 원 주겠다지만 그 돈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다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의 계산식은 현가계수 곱하기 사채의 액면가액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를 곱해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채의 현재 시점의 사채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발행가액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제가 내일도 아마 한 번 좀 더 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위에는 이 공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자,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문제대로 하면 0.79383 곱하기 1,000만 원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2.5771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가 6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지금 948만 4,560원이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앞에 있는 정보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기 가지고 가시는 분은 얘 곱하기 얘는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해서 GT 누르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해줄 때는 우리 계속 이 무리하고 이쪽 무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있는데도 적어두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 한국 사람은 여기 이꼴을 많이 쓰죠. 외국 사람들 플러스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 한국형이 아니라서 불편한데 이걸 누르면 그랜드 토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계산기 보면 자 GT라는 글자 적혀 있잖아. 이 그랜드 토탈 이걸 눌렀을 때 보이는 값을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 곱한 값 보고 그냥 바로 얘 곱한 값 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GT 누르면 얘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계산기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더하기 때요. 다음에 빼기가 나오면 제가 또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메모리 쓸 거니까. 자, 그럼 분계는 사실 쉽죠. 이 금액 받고 한 거니까
채권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 만기되면 1,000만 원 갚아야 돼요라고 쓸 거고, 우리는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948만 4,560원이 될 거고, 그러면 51만 5,440원이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5일 공장용 토지에 대해 전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과원납으로 인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금일 세액 120만 원과 환급 가산금 5만 원의 환급 통보를 받았다. 단기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 자, 이번엔 어떤 사항인지 인지되시나요? 이 문제 사항. 자, 일단 우리가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 개정하면 뭐라고 하면서 납부를 했을까요? 종합토지세. 그렇죠.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했겠죠. 그럼 우리가 납부할 때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얘가 다시 환급 취소되는 거죠. 환급이. 그럼 뭘로 처리해야 되죠? 수익으로 처리해야지. 자, 이해가시죠? 납부했던 게 지금 많이 납부해서 과원납을 해서 돌아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기면 참 좋은데 단기였으면 저는 수익 처리 안 해요. 비용 취소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전기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전기에 세금과 공과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쓸 수밖에 없죠. 얘가 돌아오게 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300번, 900번 구분할 필요 없게 영업의 수익 처리하래. 그래서 얘는 900번대를 처리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9월 5일 날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120만 원이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돈 들어온 게 아니라 통보만 받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라고 할 거고, 얘는 동작구청인데 120만 원이 아니라 환급 가산금이 있네요. 환급 가산금은 뭘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거나 하면 이자 성격으로 납부지연 불성시 가산세 내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이자 성격으로 내는 거잖아. 하루 이자 10,000분의 2.5 계산해서. 거꾸로 국가가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거나 하면 국가가 거꾸로 우리한테 가산금으로 이자 성격 줄 거예요. 그게 환급 가산금이에요. 지금 이 환급 가산금은 과원납으로 인해서 국가가 우리한테 이자 성격 주는 거예요. 옛날에 10,000분의 3일 때는 그 우리가 잘못을 하든 국가가 주든 똑같은 이자율로 줬어요. 10,000분의 3일 때가 이제 연 11% 정도 나올 때인데, 그러다가 롯데타워 때문에 서울시가 한번 크게 튀었어요. 그 롯데 애들이 벌금처럼 팍 다 내놓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가 몇백억인가 그래서 서울시가 바로 합의 들어갔죠.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을 개정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들 핑계는 국가가 너무 그 가산세인데 고리 그 사채업자처럼 높은 세율이다 해서 줄여라고 했더니 이제 10,000분의 2.5로 하루 이자가 10,000분의 2.5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365 하면 약 10% 정도 돼요. 11이나 10이나 10이나 11이나 느낌 비슷한데, 그러면서 자기들 거는 거꾸로 확 내렸어요. 좀 많이 내리고 자기들이 돌려주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0.5가 이게 10,000분의 3에서 10,000분의 2.5로 내렸는데, 지금 그는 이거 거꾸로 이제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수익이겠죠. 들어오니까. 그럼 그 돈이 5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돈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으면 잡이익으로 써요.
근데 자비익으로 하든 이자 수익을 처리하든 수익 처리하는 거고 영업외 수익이잖아. 그죠? 그럼 아직 이 돈도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125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정기후루 수정이익은 900번대에 영업외 수익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얘는 원래 영업외 수익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지금 얘가 어떤 거든 간에 900번대로 들어가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수익 비용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들어갔겠죠. 근데 이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세금 내라고 했을 때에, 자, 얘는 세금 내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 낼 때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저 돈에 대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만큼 썼다고 하면서 세금 안 냈죠. 이 돈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쓴 게 아니니까 이 돈도 번 거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 돈? 왜냐면 과거에 비용 처리했다는 건 내가 돈 번 거 아니야, 비용이야 라고 해서 세금 안 냈거든, 과거에. 근데 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만약에 이걸 번 거라고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저도 일단 많이 내고 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국가가 잘못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간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해서 2%, 20%인 만 원 돌려줘.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세금 내야 되고 얘는 세금 안 내야 되거든. 우린 법인세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했다, 얘를 자본으로 처리했다에 따라서 조정 방법이 다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 성격이 뭐냐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법인세는 내가 진짜 돈 번 것만 가지고 세금 낼 거예요. 정말 합리적이에요. 그 합리성을 깨기 위해서 탈세를 하는 놈들이 있는 거고, 웬만하면 실제 과세 원칙으로 진짜 돈 번 것만 세금 내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 이익 이런 거 세금 안 내요. 실제 안 벌었잖아. 팔아서 세금 내라 해서 우리 귀찮게 전부 다 조정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 성격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 지금 얘네들 좀 생각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 분계가 문제 나와요. 근데 법인세 문제. 그러면 이걸 보고 알아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성격이 이거다. 그럼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또 써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분계까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성격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술금은 자산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어서 제가 특별히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월 9일 날 본사 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5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5만 원의 공채를 8만 5천 원에 현금 매입하였다. 취득 후 기존 가건물 철거 비용 1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 등을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공채는 즉시 매각 예정이며 전체 거래 내용을 일괄하여 회계 처리야. 말만 많지 특별한 거 없다, 그죠? 결론은 토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토지 샀다고 제가 표현한 건 우리 본사 사옥 지으려고 땅 샀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토지 취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편리하라고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줬던 것도 봤어요. 자, 그럼 9월 7일 날 우리 차변에 토지가 될 거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왜 먼저 생각을 하냐면, 얘 토지 취득하는 거네 생각하면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얘 금액 얼마일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 취득원가 볼 건데, 얘 취득원가가 일단 토지 건물 다 합쳐서 500만 원인데, 얘 건물을 쓸 거면 안분할 거지만 안 쓸 거니까 전부 다 토지 가격으로 처리할 거고, 이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을 사면서 우리는 지역개발 채권을 샀나 봐요. 지역개발 채권은 무조건 액면가로 사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얘를
자산으로 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면 공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식할 거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35,000원 있네. 이 35,000원은 그렇죠.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죠. 자, 그럼 이 5만 원짜리 유가증권을 즉시 매각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5만 원 인식할 거고 나머지 35,000원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다음 철거 비용 10만 원,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 그리고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 등을 3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돈 쓴 거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는데 거꾸로 돈 받으면 취득원가에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변에 3만 원을 빼면 얘는 520만 5천 원이 토지 취득원가가 되네요. 그럼 얘는 520만 5천 원이고 돈 525만 5천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9월 2일 날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 지출하였다. 자, 일단 건축공사비는 계정과목 뭐라고 쓰죠? 지금 아래 적혀 있는 거. 날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풍계를 보는 거였구나. 자, 우리 건축공사비는 계정하면 뭐죠? 건물이라고 하겠지.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 그 설계비는 건물 짓는 데 들어간 거죠. 건물이라고 할 거예요. 건축 허가비는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신축공사보험료는 그것도 건물 짓는 데 들어간 거잖아. 그럼 건물이 되겠지. 뭐 건설중이 자산 됐다가도 나중에 건물 되겠지 다. 그렇죠? 다음 조경사업비는 이건 건물이 아니죠. 땅이잖아. 토지라고 해야 되겠죠. 집안에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죠? 자, 다음 도로포장비. 얘도 토지라고 해야 되죠. 옆에 수식어 가로 있는 게 적용사업비 연구성이 있음. 왜냐하면 땅은 영원히 쓰는 거라서 감가상각 안 하기에 땅이랑 같이 들어간다. 적용이 다른 거면 얘만 따로 빼가지고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토지라고 처리하라는 거고, 우리 토로보장비의 유지보수 책임은 시에 있음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얘를 취득하는데 또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증부채 같은 걸 자산으로 더 취득을 하는 이상한 소리 할까봐 이건 나머지는 시에서 하니까 이 돈만 쓰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도 토지고. 그럼 주차장은 건물? 토지? 오, 빙고. 방금처럼 건물인지 토지인지 애매할 때가 구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구축물인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 많은 사람이 바로 구축물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주차장은 원래 토지라고 해도 되고 그 한계에 맞춰서, 그리고 건물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애매할 때에 그때 그게 우리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분개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자, 안 써도 되겠죠? 방금 제가 건축공사비부터 신축공사보험료까지 건물, 조경사업비, 도로포장비가 토지, 그리고 주차장 설비가 구축물. 그럼 더하기 말해서 차변에 쓰고 대변엔 다 현금이래잖아. 그럼 현금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 컨디션 좋게 컨디션 좀 만들고 오셔야 돼요. 이제 재밌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분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컨디션 좋게 좀 정신을 좀 맑게 하셔서 저하고 같이 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이것도 제가 뒤에 둘 테니까 오가시면서 시간 되실 때 써주세요. 쉬었다 합시다.